국토가 작아요. 국토가 작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투자는 참 할 게 많고 무궁무진하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면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기가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나라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 버는 방법은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니라 그 월급을 이용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뛰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 게임이더라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신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들이야 많겠죠. 근데 한국 부동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투자의 매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토가 작아요. 네. 국토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살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비탄력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파트 투자 같은 거 말고도 개발 시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참 할 게 많고 무궁무진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부동산들을 경험을 해 보셨을 거고 그러한 데이터를 많이 접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한국의 부동산에서 가장 안정적인 유형의 부동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안정적이기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파트인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인 것 같아요. 아파트라고 하는 표현하는 주택. 외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으로 무슨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되겠지만 주택인 것 같고요. 이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데다가 몰려 사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에서 시장이 이제 아까 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면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기가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기가 빨리 돈 벌어야겠다거나 욕심을 부려야겠다 보니까 이 파도의 흐름을 모르니까 돈 벌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곳이 제일 쉬운 게 아파트 투자인 것 같아요. 사실 젊으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시작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엄두를 못 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의 가격대가 많지가 않은 경우라서 그러면 그런 젊은 분들에게 이런 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조언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도 젊었을 때 기억나는데 제가 제일 미워했던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요. 제가 그때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이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제일 미워했던 부류의 세대가 누구냐? 58년 개띠예요. 왜요? 왜냐면 58년 개띠가 다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58년 개띠라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물론 제가 개띠예요. 개띠고 이 바닥에서 어떤 세대를 지칭할 때 58년 개띠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가난했던 시절에서 부유한 사회로 진입하는 시절에 초창기 때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의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오려고 보니까 집값은 너무너무 비싸고 그래서 내가 먹을 거는 쟤네들이 다 먹은 나쁜 놈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저희 세대가 제일 나쁜 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바꿔놓고 말하면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다 먹은 세대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하는 첫 번째 세대들은 바로 저희들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 자산을 다시 가져가게 되어 있는 세대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지금 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그랬지만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다 가진 세대들을 일단 헐뜯고 싶었겠죠. 그 행위와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앞으로 뭐가 바뀌고 본인이 미래에 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20대, 30대들한테
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제가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룡님이 집 샀을 때는 그 뭐 24평, 뭐 30몇 평 이런 거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어요? 저는 그때 돈 없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사고 그때 이제 중동신도시라는 데를 샀었는데 24평 아파트가 그때 9천이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거나 많이 투덜대는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그분의 월급과 제 월급을 비교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뭐랄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세금 빼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이 60몇만 원인가 70몇만 원이었어요. 총 금액으로 말하면 좀 많아 보이고 한 100만 원 정도 전후가 됐지만 이것저것 저것 떼고 그러니까 한 60몇만 원인데 용돈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뭘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 기사 중에 제일 싫어하는 기사가 밥 한 끼도 안 먹고 저축해가지고 20몇 년 걸리는 아파트 집값 이런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을 갖다 되게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거든요. 부동산 투자로 도는 방법은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니더라. 그 월급을 이용해서 그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뛰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 게임이더라고요. 이 보물찾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보물을 찾아서 그 다음 단계를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못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소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세상이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젊은 분들한테 꼭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요즘에 그 우리나라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20년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부동산 투자 자체가 가치 창출이고 또 창조해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 관계없이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운이 좋아서 파도를 잘 타면 갑자기 확 올라오고 경험이 부족하면 잠깐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리스크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저도 고민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거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되게 민감한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취득세와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자주 바뀌는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든 아니면 부동산 주택으로 내 거주를 만들겠다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와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가 취득세나 양도세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줄여주거나 감면한다는 얘기는 집을 사게끔 유도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시장은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을 조금 감면을 해서 여러분들 집 사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좀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취득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절이 돼서 이런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화랑이었던 게 2021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을 조금 강화시켰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을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은 아니고요. 이 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아서 잠시 주춤했고 여기에 살짝 풀어주는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취득세와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주택자들한테까지 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조금 거래가 좀 안 좋아져서 분위기가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주택자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에 관련된 소식이나 데이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그 대표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오셨는데 현재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를 내다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보는 데이터, 전문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는지?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긴 해요. 네. 근데 단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처음에 투자할 때 그 파도를 역행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돌아가는 걸 좀 배워야 되고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들을 딱 부러지게 만들어준 책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의 가격과 그 주변 가격을 비교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을 주변과 비교해서 일단 그거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네. 주의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내용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관심 없었다가 최근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데가 미국 연준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미국 연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썼다가 최근에 미국 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거시경제를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특히나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습니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리가 미치는 시장의 영향과 부동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가 두 개를 공부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가끔 가다 보면 금리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나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틀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진다거나 좋다거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공통의 패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경제 돌아가는 것 무시하지 마라. 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자들이 제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시경제거든요. 네, 네.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집을 샀는데 그때 금리가 최저치였잖아요. 네. 거시경제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금리의 변동은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면 나름대로의 약간 버블이 발생을 하고 나름대로 그것들이 리스크가 돼서 무너지거나 조금 크게 위축되거나 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거시경제를 좀만 알았다면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젊은 분들은 어떤 책을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한 권의 책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거시경제를 공부하되 초보자분들은 거시경제 이전에 부동산의 기본 원리부터 제대로 배우시고 네. 그 다음에 조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시장 돌아가는 거시경제 심지어는 주식책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주식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거시경제와 연관이 되고 거시경제에 연관되는 게 결국 주식도 투자 상품이고 부동산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길게 좀 해라.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첫 번째 목표는요. 5년 안에 은퇴하기였어요. 27살 때. 5년 안에 은퇴할 줄 알았더니 5년 안에 망하더라고요. 아. 5년 안에 망하고 정말 우습게도 20년이 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평생 무난하게 흐름에 맞춰서 맞아요. 투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기회가 되면 계속 할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 좀 애매해서 네. 안 하고 있을 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식을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좀 도인처럼 네. 세상을 좀 보고 즐기면서 투자할 수 있게 바뀌게 되니까 네. 일단 한번 5년 정도는 해봐라. 네. 그럼 5년 하면은 제가 그때 얘기할 거예요. 10년 정도 해봐라. 네.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 지나면 본인은 굉장히 많이 깨달을 것 같아요. 아, 네.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는 거고 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전문가의 길로 향했다는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2024년은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또다시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유명한 개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거봐, 집값 떨어지잖아.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정답 얘기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